네, 채용 트렌드 2023 저자 윤영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요, 이 채용 트렌드에 대한 분석과 전략인데요. 특히 2023년에는 어떤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채용 트렌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4년째 책을 쓰고 있는 저자이고요. 그동안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는 이제 취업하고 채용 분야에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채용에 대한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을 4년 동안 이렇게 알리고 이 채용 트렌드를 우리가 알수록 훨씬 더 나중에 취업도 잘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조직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채용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봤자 사실 좋은 사람을 뽑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냥 막연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뽑다 보면 회사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채용이라는 부분을 볼 때 이 전통적인 인사팀의 업무가 보통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사에 대한 기획을 해가지고 사람이 어느 정도 퇴직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력을 우리가 채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평가 보상을 하면서 직원 교육도 하고 급여 관리도 하고 노무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실은 인사팀이라는 부분이 전통적인 인사팀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인사팀이라는 부분을 그냥 전통적인 부분만 하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은 대부분 채용 담당자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채용 경험이라는 뜻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채용 경험이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이제 고객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졌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객이 경험이 많이 거기서 좋은 경험을 해야지 그 안에서 많이 머무니까 그들이 결국에 많이 머물수록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국에 회사가 발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까지 발달이 됐냐면 고객 경험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직원 경험으로 넘어가면서 직원들이 어떤 경험들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접점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채용 경험입니다. 바로 우리가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들이 채용을 하면서 그 채용의 경험들이요. 평생 남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지금 정도의 어느 정도 시니어급에 되신 분들은 내가 옛날에 채용될 때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걸 아직도 몇십 년이 됐는데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채용 기업이 어떻게 우리가 설계하고 섬세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채용 페이지 하나를 만들더라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합격 메시지를 보낼 때도 지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죠. 두 번째는요, 이제 유지를 하는 것들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온보딩을 잘 해서 이 회사에 안착하느냐가 중요하고 안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탈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리텐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HR 리텐션이라는 전문가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쓸모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요. 옛날에는 3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웬만한 주차장을 가면요. 대부분 주차 요원이 거의 다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여기 오면서도 보면 대부분 다 무인 주차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본적으로 이제는 인력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됐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리스킬 시키고 어떻게 업스킬 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이제는 채용 담당자가 해야 된다. 네 번째는요, 채용 담당자는요, 내가 회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채용 브랜딩의 전문가다, 이제. 그래서 내가 채용을 할 때 우리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우리 회사가 좋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브랜딩 하느냐에 따라서 채용할 때 브랜딩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인재가 유입이 될 거예요. 지금 매출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내가 안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채용 브랜딩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제는 채용 브랜딩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제품만 브랜딩할 것이 아니라 채용 과정을 브랜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농경제 시대에서는 무작위적으로 채용했다면 산업화 시대에서는 금을령 채용이라고 해서 큰 잘못이 없으면 합격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낚시형 채용이 되면서 포지티브한 내가 강점이 없으면요,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작살형 인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핵심 인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핵심 인재가 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나를 적극적으로 이 채용을 하지 않고 유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AI 채용도 마찬가지죠. AI 채용에서 잘 되려면 롤 모델링을 하더군요. 그래서 핵심 인재가 있으면 그 핵심 인재하고 이 사람이 유사도가 많은가, 이걸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 핵심 인재하고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AI 채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 융복합형 인재라고 바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제 여러분들 가스공사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올해 홈페이지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융복합형 인재를 추구한다. 왜 그러냐면 가스공사라는 회사도 지금 많은 부분들의 ESG로 넘어가면서요, 이런 부분들의 융복합형 인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만큼을 우리가 잘 알고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아마 작년, 재작년 이런 여러분들 아마 최후 트렌드를 좀 못 보신 분들은 이거를 딱 스톱시키고요, 될 수 있으면 좀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딱딱딱 연결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2023년 뭐를 보셔야 되냐면요, 바로 특히 이 수시 채용, 상시 채용, 딥데트 채용에서 이제는 채용 브랜딩, 더욱더 채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이걸 채용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마케팅과 브랜딩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케팅은 뭐냐면요, 잘못하면요, 마케팅 한다는 건 내가 뭘 팔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것들이 잘못되면 오히려 채용이라는 부분의 순수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채용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채용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건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메타버스와 스토리 리빙, 아마 스토리 리빙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리버스 리크루트라고 해서 이제는 역채용이라는 기법이 생기고 있다. 그냥 채용이 아니라 역채용을 하고 있다, 오히려. 그리고 워라블이라고 해서 워라벨에서 이제 워라블로 넘어갔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거고요. 이게 블렌딩이라는 개념입니다. 워크 앤 라이프 블렌딩이라는 개념으로 일과 삶이 섞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멀티 포텐셜 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잠재성이 뛰어난 인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냥 잠재성이 아니라 바로 멀티플레이어 같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핵심 인재로 갈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융복합형 인재의 대표적인 인재를 우리가 멀티 포텐셜 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한 분야의 운문을 파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멀티 커리어리즘에 의해서 멀티 포텐셜 라이트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력서 잘 쓰고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자격증이 있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 이제는 커리어 포트폴리오의 시대다. 실제 제가요, 요즘에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심사위원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많이 심사위원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포트폴리오를 진짜 비주얼하게 너무나 잘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주의해야 될 거는요, 그런 사람이 꼭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요즘에 크몽이나 여러 군데다가 맡기면요, 디자인은 어디다 다 맡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포트폴리오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근데 내용은 생각 쓰지 않고 자꾸 그냥 디자이너를 맡기니까 이 사람이 이 디자이너 자기 전공도 아닌데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웬만하면 다 봐가지고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자인만 이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없는데 뭘 어떻게 이거를 합격을 시켜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커리어 포트폴리오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워케이션이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이버라는 회사가요, 지금 강원도에다가요, 거기 가서 워케이션 해요. 그리고 제주도에도 워케이션 하고요. 그것도 아무나 워케이션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핵심 인재가 돼야 돼요. 내가 핵심 인재면서 휴가지에서 나는 근무하듯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포상휴가 비슷하게 이렇게 워케이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바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 경험의 시대,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학습 어빌리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러닝 어빌리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학습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바로 러닝 어빌리티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니어 셀프 케어라고 얘기했는데 이 셀프는 지우고 그냥 시니어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셀프라는 얘기를 여기다 넣냐면 이제 시니어들이 자기 스스로 케어를 많이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케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걸 셀프 케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워딩은요. 이 책에 관통하는 그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스토리 리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 리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즘은요, 강의도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냥 잘라버려요, 요즘은. 오히려 강의도 뭐예요? 이 퍼실리테이팅을 하거나 참여형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꼰대처럼 스토리텔링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안 들으려고 해요. 이제는 스토리 리빙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니어급에 있는 분들은요, 시니어급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스토리 리빙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 스토리 리빙은 왜 삼성전자에서도 스토리 리빙을 한다 그러고 왜 많은 곳에서 스토리 리빙을 한다고 하느냐?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자, 한번 영상 보시고,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그렇죠. 뭐 댓글로 벌써 다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 누구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넷플릭스의 CEO예요. 리드라는 선생님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현재 TV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 TV가 종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TV가 종말을 해? 실제 TV를 종말하는 거의 원인을 우리가 뒤에 이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드 커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제 코드를 빼버리는 거죠. 코드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것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제 스트리밍으로 플랫폼 자체가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그 안에서 스토리 리빙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TV의 시대, 매스미디어 시대는 지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1대1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니까 조직에서는 요즘에 뭐 많이 합니까? 미팅도 많이 안 해요, 요즘에. 1대1 뭐예요? 이 1대1 미팅 많이 합니다. 원앤원 미팅이라고 해외에서는 원앤원 미팅이 엄청 많이 해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회의에서 강압적으로 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메시지 주고 개별적으로 코칭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이제 세스 고딘이라는 선생님인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 보랏빛 소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중을 위한 마케팅 전략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벌써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스토리텔링의 종말을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스토리텔링이 종말한다라고 하니까 설마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스토리텔링의 종말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보다 이제는 스토리 리빙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단방향을 벗어나 점차 양방향으로 변함에 따라서 사용자가 기본 스토리 자체의 무결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스토리 리빙이 발전하고 있다. 이 실제 루카스의 특수 효과를 만드는 랩의 감독님이시에요. 비키 노프스 맥이라는 선생님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로 여러분들 지금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뭐예요? 이 사용자가 옛날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용자는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이 기본 스토리 자체를 훼손시키진 않으면서 거기에 첨가해서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스토리 리빙을 자꾸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냥 강사가 무슨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이런 시대에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진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스토리텔링의 시대에서 스토리 리빙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그러면 스토리 리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학교는 이제 어떻게 스토리 리빙을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디지털 전환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 리빙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환하냐? 첫 번째 여러분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걸 내려놓으시고 꼰대 마인드를 내려놓으셔야 돼.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얼만데 이런 경험의 함정에 빠져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확증 편향을 갖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뭘 하는 겁니까? 바로 상호작용을 하셔야 돼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객과 견고한 관계를 쌓고 그 쌓으면서 뭘 만들어요? 스토리 리빙을 만드는 겁니다. 그 스토리 리빙이 결국에 뭐예요? 고객의 DB가 되고 고객의 이야기가 되고 고객의 브랜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스토리를 전달하던 빠지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 옛날엔 매스미디어로 한번 전달하고 빠졌잖아요.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이건 다 스트리밍이 돼서요. 이제는요. 기존과 다른 핵심으로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인터랙션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들에게 체험을 줘라.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소유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 이 스토리 리빙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는 얘의 인생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이라는 건요, 그만큼 의식 속에 있는 거거든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소유의 의식이 있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들하고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저도 지금 Z세대 우리 아들이 이제 요번에 수능을 봤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왜 이제는 뭐 합니까? 걔 인생은 걔가 사는 거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경험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을 분리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소유하지 않아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옛날에는 우리가 세상이 좁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서만 살고 있으니까 그 생각을 했죠. 이제는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제 줌 강의를 하는데요. 해외에서 들어와요. 깜짝 놀랍니다. 와, 이건 글로벌하게 지금은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콘텐츠를 이끄는 프로슈머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옛날에는 생산자 따로 있었고,
소비자 따로 있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지금은요, 내가 제작자고 내가 소비자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끌어들여야지. 결국에 이들이 프로수머로서 어떻게 돼요? 자연 발생적인 뭘 만듭니까? 바로 버블 마케팅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 이야기들을 만들고, 그 이야기들이 바로 스토리텔링이 아닌 스토리 리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만큼 중요해졌다. 네 번째, 타인의 행동을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극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리더의 새로운 역할은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내가 무슨 해외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 무슨 박사를 해왔어. 그게 박사가 중요한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내가 정보를 그때는 하버드 대학교 가야지만 그 정보를 얻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걸 독점하던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물리적으로 제약이 약해지면서 타인과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지금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화상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화상으로 들어가니까 대충 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요. 대충 하면 떨어지는 거야, 이제는 화상 면접에서. 중요한 거는 화상으로 들어가든 디지털로 들어가든 이 디지털 세상이 사실 실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댓글은 엉터리로 달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요, 차단당하고 막 그래요. 중요한 건 뭡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삶하고. 이제는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으로 들어와 있다. 그들을 어떻게 행동하도록 리딩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저는요, 그 페이스북도 지금 좀 아이디가 두 개예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5천 명이 넘은 지 옛날이라, 하나는 이제 그냥 글만 쓰는 용으로 하나 이렇게 제껴놓더라고요. 근데 뭐가 좋으냐면 글만 쓰는 거를 올려놨을 때 나중에 그 아이디로 가서 보면 글만 있기 때문에 내가 찾기가 편해요. 그리고 내가 뭘 사용하라고 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브 아이디어도 되게 중요하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도 부캐가 필요해요, 보니까. 그냥 내가 보여줄 게 있고 내가 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다섯 번째는 스토리를 향유할 때 이 스토리의 행동과 일관성 있게 일치가 돼야 돼요. 언행 일치가 될수록 진정성이 생기고, 진정성이 생길수록 그 사람의 리더 솔선수범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는 스토리를 지배하는 자는 망하고요, 스토리를 공유하는 자가 흥합니다. 내가 스토리를 공유하고 나 혼자만 봐야지 이랬던 사람들은 이제 망해요. 이제 내가 스토리를 공유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향유를 해야 돼요. 향유라는 건 또 뭐냐? 내가 그걸 즐겨야 돼요. 즐기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스토리 리빙에서 핵심은 향유라고 저는 봅니다. 즐기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스토리 리빙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즐겨야지만 그것들이 여러분 것이 된다. 자, 10개의 키워드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이 채용 브랜딩, 거칠의 브랜딩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브랜딩은 재설계하는 시대가 왔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 기술을 이용해서 아바타로 이제는 아바타로 이제 화상 면접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고요. 세 번째, 뭐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스토리 리빙의 시대다. 체험하고 직접 이야기가 일상이 되는, 이렇게 참여하는 거, 내가 거기서 향유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워라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밀레니얼 세대는 워라벨을 중요시해서 칼퇴근을 중요시했어요. 이제 Z세대들은요, 뭘 중요시하냐면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워라블, 블렌딩이 중요하다. 일과 삶의 블렌딩. 우리가 칵테일에도 블렌딩이 있듯이 일과 삶을 어떻게 섞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걸 섞지 않으면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일과 삶이 사실은 하나인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일과 삶이 거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요, 일과 삶이 여러분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는 이렇게 채용 브랜딩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EVP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EVP라는 게 뭐냐면 고용주 가치를 제한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하면서 고용주가 지원자들에게 EVP를 제시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회사 중심이 아니라 지원자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광고하듯이 마케팅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큼 배려받고 있는가를 같이 제안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채용 브랜딩을 할 때는 5가지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브랜딩 메시지를 채용 콘텐츠에 녹여서 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요즘은요, 토스라는 회사에서는 콘텐츠 매니저를 뽑아가지고요, 채용 브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들의 궁금증을 부추길 수 있는 정보를 포함시켜서 아주 사소한 거, 그리고 핫한 질문,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세 번째는 브랜딩 홍보를 동참할 사내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는 브랜딩 슬로건이 아니라 그 슬로건이 내 모자에다도 만들고 티셔츠로 나눠지고, 이게 실제 브랜딩이 뭐가 돼야 돼요? 이제 내 삶으로 와야 돼요. 내 삶으로 와서 그것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CEO가 대필해가지고 이렇게 저술을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저술을 해야 돼, 이제는. 그래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채용 과정에서 컬처핏 인터뷰를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조직 문화하고 컬처핏이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거를 모르고 요즘 지원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 안 하고 가다가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컬처핏, 굉장히 이 스타트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컬처핏 인터뷰가 최근 트렌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통적 이 위계 질서에서 벗어나 수평적 조직 문화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비전은 액자에다가 끼워두는 것이 아니에요. 맨날 액자에다가만 전시해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직원이 직접 만들고 함께 하는 시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회사가 직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A급 선수들과 함께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A급 인재인지 아니면 나는 B급 인재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가장 큰 보상은 뭡니까? 바로 좋은 인재와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